한국에 간 뒤 시알 함석헌이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함석헌, 그가 이 땅에 온 지 100년, 사후 12년. 그는 지금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일제시대에서 자유당과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20세기 말까지 험난한 민족사 속에서도 지성과 양심을 지키며 민중들을 위해 싸웠던 사회운동가로서 2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시알 함석헌. 박정희하고도 싸우고 이승만하고도 싸우고 그렇게 맞서서 싸울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그런가 하면 휘날리던 두루마기와 흰 수염에 고무신을 신은 소박한 할아버지였다. 내면적이고 수줍어시고 일종의 처음 같은 공세. 사경의 이선과 싸움, 시대를 찾아 다쳤던 민중의 인류를 진발론 함석헌. 주변 정권 앞에서도 언제나 바른 말로 당당했던 사람이었다. 큰 시대거든. 정의나 공의의 측면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한 사람이죠. 한국의 민중과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을 일러준 사람 시알 함석헌. 20세기의 하성이 21세기의 우리들에게 남겨준 유산은 과연 무엇인가? 안녕하십니까, 변창립입니다. 올해는 함석헌 선생이 이 땅에 오신 지 100년, 가신 지 12년이 되는 해입니다. 가치관이 혼란한 요즘 흔히 큰 스승이 없는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고 함석헌 선생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상계와 시알의 소리를 통해서 할 말은 하는 언론인으로, 독재 정권에 저항한 대쪽 같은 민주투사로, 또 억압에 굴하지 않고 이 땅의 시알들을 늘 바른 길로 이끌었던 시대의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그리고 자유당과 군사독재 시대를 거쳐서 80년대 말까지 시대의 불의와 맞섰던 고 함석헌 선생. 그 시절을 흔들림 없이 걸어오신 시알 함석헌 선생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 전해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한 피고인은 어째서 이 신성한 법정에 상복을 입고 나온 거요? 그걸 몰라서 묻소.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죽었지 않습니까? 아니, 뭐라고요? 민주주의가 죽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말로는 민주주의가 어떠니 뭐 하나 자유로운 게 있으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모임을 제대로 모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상복을 입는데 하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신 때문에 죽었는데 상복을 입는 거야 당연하지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서슬퍼런 유신시대, 윤보선, 김대중 등 제야 인사들과 함께 긴급조치를 철회하고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이른바 3.1 구국선언에 참여했던 함석헌. 상복을 입고 법정에 출두하면서까지 유신시대의 죽은 민주주의를 개탄했던 그였지만 사실 그는 여리고 수줍음 많은 사람이었다. 무슨 얘기를 여쭤봐서 아니 그건 아니야 이런 소리 하시는 법을 몰라요. 그저 밤낮 글쎄 그러거든요. 글쎄. 그저 선생님이 의뢰껏 그건 참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나올 만한 말씀을 드려도 글쎄 좀 부중을 들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해도 글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이 그 글 속에 그런 말이 나오지만 굉장히 샤이하다 그럴까 이렇게 수줍은 이런 분이에요. 그렇다면 글쎄 영감 함석헌은 어떻게 투사가 될 수 있었을까? 여행 도중 독일에 있는 안병무 박사를 찾아갔을 때의 일이다. 이럴 수가. 선생님 여기 좀 보십시오. 박정희가 통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더니 이젠 공화당을 들어 대통령이 됐다고 벼르고 있으며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혈스. 총으로 일어선 놈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나 있겠습니까? 선생님 좀 나서서
강연도 하시고 집회도 하면서 악질 좀 막아보세요. 글쎄, 이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어야 말이지. 선생님, 도대체 겸손하신 겁니까? 비겁하신 겁니까? 한영, 선생님, 이승만 독재력으로 물리쳤는데 저놈들이 나라를 말아먹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글쎄, 내가 무슨 놈이 나라가 원. 그럼 지금 가면 되나?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하고 그 길로 귀국한 함석헌은 다시 독일에 있는 안병무에게 자신의 각오를 담은 편지를 보낸다. 나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극한 투쟁을 하기로. 비폭력의 국민운동을 일으켜 민정을 수립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나야 정치가는 아니지만은 여론을 일으키도록 하렵니다. 지방순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석헌이 투쟁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은 대중 강연이었다. 전국을 돌며 오히려 부사대도와 박정희 정권의 당선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서라. 바른 말, 옳은 말에 굶주리던 시대. 언제나 강의는 들어가지 못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것도 못 들어가잖아. 거봐 임마. 내가 새벽부터 와서 일찍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잖아. 시끄럽다. 여기가 니가 안 빠이가. 아 밀지 마. 함석헌 선생님이시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고 그런 그 장면, 그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군사 통치라고는 엄청난 그 벽이 앞에 가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걸 깨고 나온다, 그렇게 딱 받아들이시고요. 이후 함석헌은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모한다. 신을사포호조약이라고 믿었던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며 삭발을 하고 2주일 넘게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다. 정당 내에서 종교 의식에 편승하여 함석헌의 투쟁 강도는 유신 정권의 탄압과 비례했다. 급기야 긴급조치 구호로 유신의 압박이 더욱 조여오던 1976년. 서울지방검찰청은 76년 3월 10일 지난 3월 1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렸던 3.1절 기념미사 행사를 이용한 일부 제야 인사들의 정부 전복 선동 사건 관련자 20명을 피고는 국가를 전복하려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예.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난 아무 죄도 없습니다. 단지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발로 차면은 그저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발로 차서 이리로 가라, 그래서 온 것이지 나라를 입을 생각 같은 건 추호도 없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진의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 당신들 지금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을 재판하는 것이고 정의를 심판하고 있다는 걸 알고나 하는 소리요. 피고는 지금 법정을 못 오가고 있어이다.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철폐와 박정희 유신정지로고 그것은 곧 유신헌법 모독이었고 70살의 함석헌을 가둔 이유였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기소한 검찰 측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그들을 위로할 생각입니다. 이번 일은 민주주의를 우리 투쟁의 끝이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를 심판하는 판사들과 검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권은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80년대 시대와 정권이 바뀌었지만 함석헌에겐 여전히 수많은 가택연금이 이어졌다. 무엇들 하는 겁니까? 다들 주세요! 당국의 명령이니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서 들어. 허허, 뭔 놈의 자유민주국가가 이까지 늙은이 하는 걸 가지고 막아서고 그래. 허락이 있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허락은 무슨 허락?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허락을 받기로 했어.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면서 국민들한테 허락을 받기로 했어.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라.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어허, 들어가세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래, 어디 마음들 해? 당신들 형사들이 무슨 이 모양이 된 정치판이 문제지. 아이고, 들어가시죠. 함석헌이 싸운 것은 경찰들이 아니라 군사 독재 정권과 불이었다. 저항은 하되 비폭력 저항을 주장했던 함석헌. 그래서인지 그는 곧잘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웠다. 그런 그에게 적은 따로 있지 않았다. 다만 적이 있었다면 모순된 채 비상식적인 정권이었다. 함석헌의 그 투쟁의 밑바닥에는 그것을 정신을 이해하려면은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절대 평화 투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폭력 절대 평화 투쟁은 사실은 폭력보다도 더 큰 용기와 무서운 힘을 갖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폭력 그 평화 투쟁은 상대방을 그 어떤 정신적 힘으로 내리 눌려서 태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끝까지 인간으로 대접을 하고 그 양심의 중심에 변혁을 일으키려는 거거든요. 저항과 투쟁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함석헌. 그는 79년과 85년 두 차례에 걸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받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찬사와 영광이 아니라 조용한 정원사였다. 난초가꾸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함석헌. 그는 혼미한 20세기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저 조용하게 정원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함석헌에게서 소박한 꿈을 앗아가고 처녀처럼 수줍었던 그를 세상으로 내몰았던 것은 다름 아닌 암울한 시대였다. 세상이 하도 이건 상식밖에 흘러가니까 그거는 이제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선생님이 나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이 상식에 맞는 그런 그 세상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은 조용히 계실 뿐이에요. 함석헌은 생을 마치기 전까지 말년을 이 집에서 꽃과 나무를 돌보며 지냈다. 지금은 아들 내외가 이 집을 지키고 있다. 꽃은 아주 사랑하는 게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여기 나와서 물 주고 전등하고 김 매고 그래서 그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떠난 자리. 하지만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 농기구가 오래된 거네요, 그거? 이게 아버님 살아계실 때 쓰시던 거예요. 그 아버지 쓰시던 거 들고 계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야
아버님 생각이 나죠. 쓰시던 거니까. 한컨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화단을 가꾸는 것은 늙은 아들의 몫이 돼버렸다. 이북의 큰딸과 큰아들을 두고 오남매만 데리고 월남했던 함석헌. 남한에서의 생활은 소박했다. 언제나 물건을 가지런하게 달력까지 잘라서 메모지로 썼을 정도로 검소했다. 그가 떠난 지 벌써 12년이 됐지만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살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 것을 간직하고 있다. 자식들에게 다정다감했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것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거기에는 함석헌과 그의 가족이 겪은 고난의 세월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따라 의사가 되고 싶었던 함석헌은 명문학교인 평고보에 입학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 생긴다. 바로 3.1운다. 대한독립 만세. 야, 만세는 내일이야. 벌써부터 빛이 넘쳐 매길이네. 너네 지금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네? 그동안 먹었던 대동강물이 다 나온 것 같아. 너네 이런 민족적 것에 참여할 수 있다니 말이야. 이렇게 좋네. 그럼 좋고 말고. 형님, 만세. 만세. 선수 목판으로 태극기를 찢고 독립선언서 사본을 나눠주며 3.1운동에 참여했던 함석헌. 그는 자서전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나에게 3.1운동이 오늘은 없다. 그것은 내 일생에 큰 돌아가는 점이 되었다. 만일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도 지금쯤은 큼직한 병원이나 경영했을지 모르고 잘하면 나도 국회의원에 출마해 자유당 중간 간부쯤은 됐을지도 모른다. 석현이는 뭐하네? 학교 안 가네? 내래 안 가갔어. 가봤자 일본 선생한테 머리 숙이고 사과문이나 쓸 낀데 뭐. 그럴 바엔 복학하지 않겠어. 석헌아. 복학을 거부함과 동시에 의사가 되겠다던 그의 꿈도 깨어지고 말았다. 2년 후 함석헌은 또래보다 뒤늦게 민족학교인 오산학교에 입학했다. 독립운동가인 이승훈이 설립한 오산학교는 함석헌이 민족의식에 눈뜨는 밑거름이 됐다.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5년의 일본 유학을 마친 후 함석헌은 모교의 역사교사로 부임했다. 당시 그의 별명은 함도깨비. 하는 행동이 그야말로 도깨비 같다고 하여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다. 자, 역사 숙제 다들 잘 해왔겠지? 네. 그럼 어디 정두서 한번 읽어봐. 메이지 이시다. 허허, 일본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일본의 황국신민 교육으로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기던 시절 함석헌은 일본 교과서에 한글로 토를 달아오게 해 우리말 공부를 시켰고 당당하게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났다. 물론 창씨 개명도 하지 않았다. 그 시대엔 감히 하기 전 도깨비다운 면모였다. 절대주의 왕권은 대규모적이고 그런 아파에서도 그저 우리말로 그때는 국민학교에서는 우리말을 한마디도 못 쓸 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그저 그대로 앉아서 두루마기를 입고 그대로 그저 우리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한테 역사를 뭐 그렇게 소중한 선생님이 있나? 물론 가르치면 다 소중한 선생님이지만 그 중에도 조선 역사를 가르쳐준 선생님은 참 가장 소중한 선생님이거든. 하지만 식민지 하에서 함석헌의 뜻대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본 놈들은 외놈이다, 외놈. 응?
여러분들은 외놈들 앞에서는 당당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외놈들 앞에 끌려가서 매를 맞더라도 절대로 아프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외놈들 앞에서 비굴한 소리를 내면은 여러분들은 더욱 세게 매질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왜 놈들에게 비굴하고 왜 놈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느냐 그 말이다. 함선생! 지금 무슨 수작이로 하는 겁니까? 나 좀 따라오시오. 그분이 학생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나? 이제 이름을 뺏어가더니 말거지 다 뺏어가려고.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교단을 떠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떠나세요. 함석헌은 12년 동안 몸담았던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함석헌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 생활이었다. 함석헌은 농사꾼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밥벌이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농사 학원을 만들어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학습을 거쳤다. 아이고,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기는 무슨... 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힘들게 이곳에서 농사를 짓습니까? 에휴, 이 선생님 해가지고 일본말로 누구를 가르친다는 게 양심에 부끄럽고 어디 할 짓이야 말. 그런 함석헌을 존경에 맞지 않았던 제자 최진석. 그는 훗날 함석헌의 사위가 됐다. 됐지만 그에게 있어 함석헌은 지금까지도 장인이 아니라 선생님이다. 사이가 돼서 한 번쯤 장인 어른이라고 부를 만도 하지만 절대 선생님 소리를 빠뜨린 적이 없다. 그럴 정도로 함석헌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 존경이라기보다도요, 내 인격 전체가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뭐 이렇게 고기가 그물에 가서 딱 걸려서 꼼짝 못하듯이 어느 그 인격에 그냥 딱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이상은 난 이제 갈 데가 없다. 그 이상 내가 원하는 것도 없다. 함석헌은 훌륭한 스승이긴 했지만 결코 가족들에게 있어 든든한 가장은 아니었다. 부친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수감 중이었고 때문에 친구 김교신과 송두용이 함석헌 대신 상주를 해주었다. 함석헌은 일제하에서 무려 4번의 옥고를 치렀다. 가족들의 생계는 당연히 아내의 몫이었다. 아내는 닭을 키워 살림을 꾸렸고 닭에게 먹일 것을 구하기 위해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닥치는 대로 행상을 하고 다니면서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남매를 그 억척스런 손길로 키워냈던 것이다. 사람 사시라요. 아이고, 저 기가란 좀 사시라요. 어머니가 고생 많이 했어요, 아닌가니까. 그 원효로 하게 있으면서도 그 용돈 좀 쓰신다고 토끼도 키워보시고 닭도 키우고 터가 넓으니까 그 뒤에다가 병아리랑 갖다 키워서 지내셨다고. 자고로 아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함석헌 앞에서 강연을 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일을 할 때는 첫째, 밥 걱정하지 말고 둘째, 감옥에 들어갈 걱정하지 말고 어디 그뿐이냐? 셋째, 목숨 잃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의 옳은 일에 밀려 가족들은 항상 뒷전이 되기 쉬웠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버지, 왜 그러냐? 어머니가 오늘 예쁜 가쪼구리를 샀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장 안에 숨겨두지 뭐예요? 뭐야? 가오리를 새로 샀다고? 너 이런... 당장 내놓지 못해요? 잘못했시오. 한 번만 봐주시라 해요. 사치하게 살면 안 된다고 했지 않소? 근데 가쪼구리야! 돈 갖다 줘요! 아니, 이깟 가쪼구리 하나 있는 거에 무슨 사치라고 그렇게... 뭐요? 알가시오. 내래 당장 돌려줄 테니까니 화 좀 푸시라요. 예? 나뭐 참... 좋은 것과 만난 것은 언제나 가족들에게 돌렸던 아내. 하지만 아내도 평범한 나락이었다. 나야 뭐... 그걸 보면은 참 너무 완고하신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이거 한 거 아닌가. 그게 아마 어머니는 아마 일생에 그게 아마 안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 야단 맞고 이제 그러신데 아마. 아주머니. 아이고 장생님 어서 오시라요. 잠시 들어가시디요. 아닙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요.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받아 쓰가시오. 어서 들여 넣으시라요. 아닙니다. 이게 함 선생님이 직접 벌어다 준 돈이 아니라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선생님한테 배운 말씀값입니다. 넣어두세요. 이거 번번이 염치가 없어서리. 변변한 벌이가 없었던 함석헌. 게다가 잦은 수감 생활로 살림은 형편없었다. 그러나 제자들과 친구들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가족들을 도와줬다. 그가 30여 년 살았던 이 집도 그들이 십시일반에 마련해 준 것이다. 함석헌은 그런 자신을 남에게 신세만 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늘 한탄하곤 했다. 밥을 벌 생각은 하나 하지 못하고 이날까지 남의 신세로만 살아간다. 하늘이 내세웠다는 사명감이나 있으면 얻어먹어도 하나님이 먹여주다 할 것이나 이것은 분명히 빌어먹는 살림.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렵게 생활하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어머니 이제 자식들은 엄마한테 더 가는 건데 엄마를 그렇게 또 알뜰하게 뭐 이렇게 보살펴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데서는 자손들의 원망이 꽤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딸들이 그냥 아버지를 그냥 막 등어리에서 막 이렇게 때리면서 막 그냥 야단도 하고 그러면 그냥 그거 다 가만히 앉아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젊어서 많이 한 탓인지 아내는 일찍 병을 얻었다. 10년을 넘게 중풍으로 누워만 있었다. 밥 잘 먹고 있으라고. 오늘 전라도 광주를 내려가니까 좀 늦을 게야. 그럼 다녀오리다. 그날도 함석헌은 여느 날처럼 집을 나섰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부친에 이어 아내의 가는 길도 함께 해주지 못한 함석헌. 가족 우리에 맺혔던 아내의 아픔은 훗날 함석헌의 한이 됐다. 아내를 살갑게 대해주지 못한 대환 때문이었다. 함석헌은 60년을 같이 사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아내는 그렇게 순종하고 봉사를 했는데 나는 아내에 대해서 성실을 다하게 되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치시지 않고 아내를 치셨다. 나의 가장 큰 잘못은 아내를 내 믿음의 친구로 생각하지 못한 점이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뜨고 10년 후 함석헌도 아내가 있는 곳으로 떠났다. 하루 살더라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횟수 대신 날수를 매일 세며 살았던 함석헌. 그렇게 함석헌은 89회가 아닌 32,105일을 살다 갔다. 사람들은 함석헌을 투사로, 사상가로 존경하지만 함석헌은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 했다. 실패자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날껏 해본 일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무능하죠. 그래서 자기는 그래 바보사라는 그게 있거든요. 신천왕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의 이상 생각은 우주를 나르고 그 천지를 날아가지만 그 고기 하나 못 잡는 바보새. 그래서 갈매기가 먹다 남은 것을 주워 먹는 바보새라고 자기를 표현을. 그 세상은 우주를 나지만 생계 하나 해결 못하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표현을 하죠. 북에 두고 왔던 함석헌의 큰아들과 큰딸은 몇 해 전 아버지를 따라갔다. 모처럼 캐나다에 살던 둘째 딸까지 오고 함석헌의 오남매가 다 모였다. 함석헌은 자신의 육신을 학생들 공부하는 데 써달라고 요원했다. 그러나 함석헌을 따르는 이들이 차마 그럴 수 없다며 성의를 모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 그때 수술하시고도 몸을 좀 아끼셨으면은 더 사셨을 거예요. 근데 그만 뭐 한 몇 사람이 오라 그래도 몸을 이제 안 아끼고 내가 이제 죽을 몸이니까 너희들이 이용할 대로 나를 다 이용을 하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왔으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데는 어디든지 뭐 몇 사람이든지 가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죠. 내 주여 인도. 신을 아끼지 않고 살았던 함석헌. 민족과 가정 사이에서 함석헌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다. 가족들에게도 남편과 아버지 함석헌이 필요했듯이 그 시대 역시 그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뭐 아버지는 것보다는 전체 아버지죠. 내 아버지가 아니고. 이승만 정권 하에 어느 검사실, 한 젊은 검사가 함석헌을 최조하고 있었다. 왜 우리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보시오. 남과 북이 갈렸는데 나라는 무슨 나라요? 이 새끼야 이거 부활경이야 이거! 에? 환갑의 함석헌이 젊은 검사에게 뺨유. 그것은 58년 8월 사상계에 실린 한 편의 글 때문이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부모 처자가 남북을 헤어져 헤매는 나라가 자유는 무슨 자유, 해방은 무슨 해방인가? 남한은 북한을 소련의 꼭두각시라고 하고 또 남한을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하니 남이 볼 때 있는 것은 꼭두각시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다. 남북 정권을 통렬히 비판한 함석헌. 이승만 정권은
나라 없는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글을 하나 쓰더라도 늘 구속의 위험이 따랐다. 선생님은 이번 5.16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군인이면 군인이어야지. 그 신성한 학교에까지 총질을 해야 되니 원. 실력이 없어서 총칼로 일어선 놈들이 앞으로 어떻게 뭘로 국민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인정을 받을런지. 에이구. 선생님, 그럼 그런 내용으로 글 하나 좀 써주십시오. 아니 웬 뜬금없는 소리야. 그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잡혀 들어가는데 그 누구 하나 써주려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꼭 좀 써주셔야겠습니다. 아니 왜? 또 글 써서 잡혀가라고? 그렇게 장준하의 끈질긴 설득 끝에 나온 글이 5.16을 어떻게 볼까였다. 정권의 감시로 읽는 것이 자유롭진 않았지만 함석헌의 통렬한 글로 사상계의 매부수는 날로 늘어났다. 서울의 종이 말이 나올 정도였다. 어느 누구 문학가보다도 감동적이고 어느 누구 시인보다도 가슴 깊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건드려주고 선생님 글을 읽으면은 용기가 솟아오른다 그럴까요? 정말 우리 민족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한민족 일원이 됐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럴까요? 그런 것을 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권의 위력 앞에서 이 그토록 당당하게 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시대를 읽는 날카로운 시선에 있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말과 글로 인해 이 땅의 민중들이 깨이기를 바랬다.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던 의지의 표현이자 실천이었던 것이다. 함석헌은 민중을 씨알이란 말로 표현했다. 그것이 곧 씨알 사상의 중심이었다. 함석헌은 씨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64년 가난에 못 이긴 가장이 자신의 3남매를 비정하게 독살한 사건을 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 이번 단식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건강을 돌보셔야죠. 새 아이가 목숨을 잃은 판국에 밥 몇 끼쯤 굶는 게 돼서야? 그래도요. 이게 다 정치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나라도 속죄를 해야지. 속죄라뇨? 선생님이 죄를 지신 것도 아니신데요, 뭐. 잘못되어가는 정치를 막지 못한 것도 죄라면 죄지. 그걸 함석헌은 자기가 그 책임의 일단을 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를 죽인 책임이 우리 모든 사회 공동 책임이다 하고 자기가 며칠 동안 금식도 하고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씨알 사상 속에는 개체성과 연대성, 요새 말로 하면 사회성이겠죠. 혹은 공동체성이 불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어떤 생명 철학이거든요. 함석헌은 언론의 역할을 무엇보다 중요시했다. 씨알의 소리. 어때? 나온 글들하고는 딴판의 글들을 실을 거야. 천하의 제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씨알의 소리야. 좋습니다, 선생님. 군사 독재에 빌려 독재에 침묵하거나 곡피를 서슴지 않을 때 씨알의 소리를 한번 쾅 질러주죠, 뭐. 그래야지. 오늘의 종교는 곧 언론이라고 믿었던 함석헌. 씨알의 소리는 그렇게 태어났다. 함석헌은 씨알의 소리를 통해 군사 정권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했던 씨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벙어리가 된 씨알들의 입과 귀를 열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이후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 등 그의 발행은 순탄치 않았다. 지정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거기엔 정권의 음모가 숨어 있었다. 아니, 부장님. 못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못한다고요?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라고 문공부에서 분명히 지정을 해줬는데 못한다뇨. 아이고, 그 높은 분들 눈밖에 벗어나서 좋을 일도 없고 손 뗄랍니다. 뭐라고요? 아니, 지금 발간이 며칠 남았다고 이러십니까? 실제로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지정된 인쇄소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인쇄를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 딴 데 가서 인쇄를 하니까 그거는 위법이다 이래가지고 문공부가 일방적으로 폐간 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3개월의 법정 소송을 거친 후에야 독재를 만날 수 있었던 독간호. 그러나 그마저 독자들 손에 닿기도 전에 압수되기 일쑤였다. 늘 폐간과 복간을 반복해야 했던 씨알의 소리. 그때마다 함석헌은 죽을 거 씨알의 소리를 살렸다. 신문 광고를 그 자신이 직접 제작했을 정도로 애정과 열의가 대단했었다. 이에 침묵하는 것은 결국 그 불의에 대해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던 함석헌. 75년 인혁당 사건 공판은 결코 좌시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 유신 정권은 사건을 조작하고 연루자 8명에 대해 형을 확정하자마자 채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사형을 집행해버렸다. 사법상 초유의 일이었다. 가족들은 오열하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함석헌은 그것을 살인 행위로 간주했다. 고문을 은폐하기 위해 서둘러 형을 집행해버렸다는 의혹과 함께 시신을 되찾기 위한 시위가 벌어졌다. 야, 이놈들아! 밝힐 건 밝혀야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어려구들, 내 배를 갈고 가거라, 이놈들아! 사람의 목숨을 일부러 죽이는 나라가 세상 전체 어딨어, 이놈들! 뭐 들어오는 거야? 빨리 치워! 몸소 나오셔서 이제 그 현장에서 투쟁도 하시고 또 그 죽음을 속죄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단식도 하셨죠. 금식도 하시고 기도회가 있으시면 앞에 나와서 앉으시는데 정말 죄인의 모습. 굳이 반독재 투쟁에 나섰다기보다 함석헌으로서는 억울하게 핍박받는 씨알들의 고통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권력자들에겐 눈의 가시였던 헌 때문에 80년대 함석헌은 없었다. 수없는 가택연금과 보도통의 말과 글은 민중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러나 정권은 결국 허무졌고 군사정권에 의해 폐간난 지 1년 만에 씨알의 소리가 부활되다. 함석헌은 갔지만 지금도 159호를 넘기며 씨알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그때 복간된 씨알의 소리에서 함석헌은 이 땅의 씨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것이 그가 담도함으로 놓은 병석에서 쓴 마지막 메시지였다. 저들은 씨알을 칼로 자르면 쉽게 죽는 줄 알지만 씨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이면 다시 살아나고 다 죽어 없어졌다가도 굳은 땅껍질을 들추고 일어나는 들풀 같은 것이 씨알입니다. 들풀같이 다시 일어서고 불의에 저항하는 씨알.
함석헌은 이것을 시알의 힘이라고 믿었다. 한국 역사를 관통해 시대의 큰 어른으로 한평생을 살다간 시알 함석헌. 20세기의 함석헌이 21세기의 우리들에게 남겨준 유산. 그것은 깨어있는 시알, 바로 그것일 것이다. 자유란 말도 많이 하고 평등이란 말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내 그런 건 나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 생이 뭔지 나의 본 이게 무시한데 이심은 모르죠. 지금은 이렇게 보면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참 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시인 에머슨의 말로 그 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남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욱 행복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자신을 바보새에 비유하시면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저는 함석헌 선생의 일생이야말로 분명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진정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큐멘터리 성공시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